이렇게 버블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80년대 후반의 그 일본 상황과 우리 한국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계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과도한 금리 인상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까요? 오늘은 역사 속 경제 이야기를 통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의 나쁜 예를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과격한 금리 인상의 예로 보여드릴 국가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 그리고 1987년 2월 루브르 합의를 거치면서 거대한 자산 폭등을 경험합니다. 플라자 합의에서는 엔화 가치가 단기간 2배나 올랐었고요. 그리고 루브르 합의에서는 금리 인하 압력을 받게 됐죠. 이런 것들은 누구의 작품이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미국의 작품이었습니다. 플라자 합의, 그리고 루브르 합의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 주도를 한 건데 일본 때문에 발생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죠. 이렇게 일본에서는 엔화 강세와 그리고 저금리 상황을 함께 맞이하게 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거대한 자산 폭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당시에 일본에는 저금리 기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저금리 기조가 더 이제 저금리로 가면서 대출 폭풍을 유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한 그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증권사 계정의 잔액이 1985년에 9조 엔이었는데 1989년에는 40조 엔까지 팽창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폭등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주가가 이렇게 우주 한복판을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부동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쿄 지가가 1980년대에 10년간 5배 이상 폭등했거든요. 근데 이 중 대부분이 1987년부터 88년 그 1년 동안의 상승분입니다. 1년 동안에 도쿄의 땅값이 무려 3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농담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을 정말 많이 샀어요, 이때. 이렇게 버블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초에 일본의 기준금리가 2.5%에 불과했거든요. 1990년 중순까지 6%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남짓한 시기 동안에 3.5% 정도나 기준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 결과 일본의 주요 대출금리가 함께 빠르게 치솟기 시작했죠. 일본에서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LTV가 120%나 됐거든요. 자, LTV가 뭔가요? Loan to Value라는 뜻인데 부동산 물건의 담보 가격 대비해서 빌려주는 돈의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TV가 120%다라는 말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대출받는데 12억을 은행에서 빌려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80년대 후반에 집값이 너무 무섭게 막 치솟았으니까 일본 대부분의 가정들이 주담대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주택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막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가 갑자기 확 높아지니까 어때요? 너무 부담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을 팔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한꺼번에 팔고 싶어 하니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팔겠다는 사람만 너무 많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없으니까 주택 가격이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주택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과도한 부채였어요. 제가 방금 전에 L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LTV가 120%나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LTV가 120%라는 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2억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라고 했죠. 근데 그 10억짜리 집이 4억으로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12억을 은행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파산이 속출합니다. 국가 경제가 이러니까 또 보통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국가 경제가 이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아서 갚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서 너무 크게 이렇게 빚이 생겨서 개인 디폴트 선언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강하게 위축됐고요. 그리고 일본은 디플레이션 늪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상황도 좋지 않았겠죠. 또 고용 상황도 나빠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깊은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비 위축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건 일본의 금융회사의 부실화였어요. 부동산 대출 회수가 잘 안 되니까 막 개인들이 파산을 신청하니까 은행 같은 금융회사도 문제가 생긴 거죠. 당시 일본 정부는 은행 부실을 처리할 생각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락하니까 그쪽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쪽에 돈을 더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은행은 자본주의에서 돈을 순환시키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나 금융상가 망하는 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이렇게 은행 부실이 막 심해지는 와중에 정부에서는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권은 부동산 부실 그 채권 문제가 되게 점점 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거의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장기 침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정부의 실책이 버무려져 가지고 탄생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이 너무 과격하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 자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과거 일본처럼 되는 게 이제 걱정되니까 그걸 우려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 80년대 후반의 그 일본 상황과 우리 한국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목격하고 계실 거예요. 먼저 우리는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했죠. 일본 부동산 버블 수준은 아니었지만 미국도 한국도 이런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여타의 자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같이 올라갔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어느 정도는 거품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동시에 그리고 물가 상승 지금 경험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일본의 모습과 정확히 딱 떨어지게 비슷한 건 아니지만 살짝 비슷합니다. 물가가 너무 크게 상승하니까 각국 정부는 지금 움찔해서 금리를 크게 인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대출 채권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금융사가 부실 위험을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화로 인해서 증권사 등의 금융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방치했다가 제2의 IMF 사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지금 긴급하게 중앙은행에서 50조 원을 투입해서 임시로 메꿔놓은 상태죠. 그리고 또 부동산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도 엄청난 하락장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의 그 금리 사이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식을 장기 보유로 가는 거지만 스스로 그 금리의 완벽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신다면 물타기, 불타기 그리고 손절 등을 시도를 해보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가격 하락기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산 가격 하락기에서 보면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보통 가장 극단적인 투매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락기가 절정에 치닫게 될수록 더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투매 행렬은 하락기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 제일 뜨겁다고 알려져 있어요.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시점을 돌이켜보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파른 하락이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극단적인 폭락이 있었던 어느 시점을 찾아봐도 가장 마지막 순간이 제일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하락장에서 그 마지막 순간의 가장 큰 폭락은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할 엄청난 고비가 하나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 마지막 순간의 고비를 잘 넘겨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저점이냐 하면 보통은 내가 파는 그 시점이 저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기하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내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